2013년 경기도 하남시를 관할하고 있던 어느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 노년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이 여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통화를 이어갔죠. 이윽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경찰관은 한 건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이후 해당 사건의 보고서를 열람한 서내의 모든 수사 경찰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실종자가 모습을 감춰버린 날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온 지금까지 무려 3년이라는 공백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누가 어떠한 이유로 실종되었길래 3년이 지나서야 신고가 접수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의문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슬하에 일남 사녀를 둔 한 노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분주하게 제사상을 차리면서 자식들을 기다리던 그녀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발신인은 며느리였어요. 반가워하면서 통화 버튼을 눌렀죠. 하지만 수화기 넘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3일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실종된 남성 36살의 강민철 씨입니다. 사실 그녀의 아들은 평소 어머니에게 전화도 자주 하는 살가운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런 아들이 집을 나간 뒤 3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 아들이 동업자인 송 사장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간 후로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말을 듣게 되죠.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죠.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며느리가 이 그녀를 말리고 나섰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지금 남편이 이곳저곳에 빚이 많아서 잠깐 몸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이 올 거다. 돌아올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결국 그녀는 며느리의 설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요. 정말 며느리의 말대로 무언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기다려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 기다림이 쌓이고 쌓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 시간 동안 며느리의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그녀는 다시 아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칩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가 이미 이사를 간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실종된 지 4개월 만에 말이죠. 정말 이상했던 건 3년 전에 며느리를 만났을 때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자는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자신은 이곳에 남아서 남편을 기다리겠다라고 대답을 했었던 거예요. 점점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이 든 강민철 씨의 어머니는 그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미 3년이나 흘러버린 시점이었지만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종과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실종 당시에 강민철은 보험회사와 소송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강민철이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에 불이 났었는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약 8억 2천만 원 남짓한 돈이 걸린 굉장히 큰 소송이었다고 해요. 이미 1심 재판에서는 승소한 상태였습니다. 2심을 진행 중인 상태였죠. 충분히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강민철의 아내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남편이 빚이 많아서 잠적을 했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에서 승소만 한다면 수중에 수억의 돈이 생기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빚 때문에 잠적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되려 이 시점에서 모습을 감춘다는 건 해당 재판에서 패소한다는 것과 다름없는데 말이죠. 정말로 빚이 많았다면 잠적을 할 게 아니라 승소를 해서 보험금을 받고 그 돈으로 급한 빚을 갚을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의 동업자이자 투자자인 송 사장이라는 남성 또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송 사장,
그는 강민철이 실종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죠. 실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 내용에서 이 남성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강 씨와 송 씨 이 둘 사이에는 금전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꽤나 큰 금액이었는데요. 강민철이 1심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3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제외한 2억 8천만 원이 송 사장의 계좌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의 의심은 깊어져 갔죠. 하지만 송 사장은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강 씨가 실종되던 날의 상황을 좀 재구성해 봐야겠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송 사장의 말에 따라 재구성된 그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송 사장 측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민철이 자신에게 송금한 그 돈, 그 2억 8천만 원은 과거에 내가 강 씨에게 빌려주었던 돈이었다. 실종되던 4월 12일 강민철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에게 내가 돈을 다 줘버려서 내가 수중에 돈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돌려달라라는 말을 나에게 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를 지어주면서 밥이나 먹고 가라 라고 했는데 그냥 간다고 하길래 곧 헤어졌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진술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송 사장을 대면하면서 조사했던 경찰들은 취조 내내 그에게서 조금 이상한 낌새를 감지합니다. 경찰들의 의심 섞인 질문과 눈빛에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면 길길이 날뛰거나 억울함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송 사장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실종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뭔가를 조금 숨기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 이외의 모든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송 사장의 아내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조사실로 왔는데 그때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송 사장의 아내는요, 자신의 남편에게 이제 정리하자,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만해라,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해요. 그랬더니 송 사장이 그냥 나만 죽으면 끝 아니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 이 강민철 씨의 실종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이 송 사장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강민철 씨의 어머니의 호소가 담겨 있는 영상을 찍어서 그에게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이 송 사장의 마음이 변할까 싶어서였죠. 강민철의 어머니가 꺼내놓은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다. 아들도 못 보고 세상을 뜨고 싶지 않다. 자네는 다 알고 있지 않냐. 아들만 만나게 해주면 용서하겠다. 그러니 더 버티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달라.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호소 때문이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한 송 사장은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강민철이 실종된 2010년 4월 12일 늦은 저녁 인근 개천인 덕풍천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당시가 1심이 종결된 이후였거든요. 그때 이 강민철에게 지급됐던 3억을 이유로 한 말다툼이었죠. 두 사람 모두 술이 취한 상태로 싸우다가 송 사장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민철을 옆에 있던 돌로 해친 것입니다. 그리고 덕풍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한 밭에 강민철의 시신을 묻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진범이 자백을 했으니 이제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흘러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색이 개시된 것은 4년이나 흐른 뒤였죠. 현장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그 인근에서는 공사가 수차례 진행됐고요. 땅의 형질이 변경되면서 지형이 많이 바뀐 상태였다고 해요. 결국 경찰들이 대거 투입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인 강민철의 시신을 찾는 일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것도 가장 큰 문제 말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이 나오지 않자 송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검찰로 넘어간 취조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강압 수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다면서 말을 바꾼 거예요. 경찰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 자신의 입으로 털어놨었고 모든 정황이 다 맞아떨어지는데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말을 바꿔버렸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심증은 확실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들은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계속된 수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된 탓도 있었죠. 결국 검찰에서는 송 사장의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모든 혐의를 먹고 풀려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강민철 씨의 아내입니다. 물론 송 씨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인해 의심받기 충분했고 주목해야 할 인물은 맞지만 며느리의 과거 이상한 행동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종 신고가 늦게 된 것도 그래서 시신을 찾지 못했던 것도 다 강 씨의 아내 때문이었거든요. 만약에 송 사장의 진술이 맞아서 시신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다면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경찰에 소환되어서 시어머니와 대면하게 됩니다. 조사를 마친 직후 강민철 씨의 가족은 그녀를 향해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언질없이 이사를 갔는지, 남편이 실종되었는데 혼자 어디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니 일단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앞장서라 라는 말에 그녀가 향한 곳은 어느 원룸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라간 그녀의 집의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풍경에 강민철 씨의 가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와 동거하는 듯한 느낌의 살림살이가 눈에 보였는데 그 중에 강민철 씨의 물건은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웬 낯선 남자의 짐들만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민철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자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었던 송 사장과 동거 중이었던 것입니다. 더 황당했던 건 그녀가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에서 본인의 부분만 이렇게 오려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의 옷, 사진, 신발, 물건은 전부 버렸으면서 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의 카드가 들어있었던 지갑이었다고 합니다. 열을 올리는 가족들의 말에 그녀가 내놓은 변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송 사장과의 동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합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옷만 갈아입은 것이다 라는 말로요. 왜 옷을 여기서 갈아입나요? 이어 남편의 물건과 흔적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보기만 하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씩 버리다 보니 전부 다 버리게 되었다 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죠. 그러나 가족들의 눈에는 강민철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확신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강민철의 어머니와 누나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녀에게 아들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답은 그저 모른다가 전부였죠. 녹음상으로도 정말 그게 다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여자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수상한 행동은 더 있었습니다. 강민철 씨의 실종 직후에 이 강민철 씨의 친구들과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 내용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실제로 증언을 한 그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강민철 씨의 아내가 남편의 실종 직후에 사나흘에 한 번꼴로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했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통화를 하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가깝지도 않았고요. 이 두 사람이 만났던 건 결혼식 때 한 번, 그리고 얼굴만 봤겠죠. 그때도. 집들이 때 한 번, 딱 2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다는 말은 온통 남편에 대한 험담이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느니, 외롭다느니, 남편 노릇을 안 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듣다 못한 그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유를 모르겠다. 싫든 좋든 일단 사람을 먼저 찾는 게 먼저 아니냐. 찾고 나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 전화를 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그녀가 했던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강민철 씨의 친구들 사이에서는 강민철 씨가 바람이 났고 아내 몰래 상대 여성과 도망을 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 역시 그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사건 이후에 그녀가 남편의 실종을 이유로 위치 추적을 신청했다가 며칠 만에 취소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진범의 범행에 공조한 공범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취조 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송 기억하시죠? 화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는데 2008년에 강민철 씨의 가게에서 불이 났었죠. 사실 그 화재가 이 송 사장과 강민철 씨가 공모한 보험 사기극이었다고 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돈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게에 불을 지른 것이었죠. 가게의 보험의 명의가 모두 강민철 씨였기 때문에 돈은 모두 그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2천만 원을 제외한 모든 돈이 송 사장에게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 보험 사기극 역시 송 사장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죠. 송 사장과 강민철, 이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단순히 동업자가 아닌 주종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업자라면 좀 수평선상의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주인과 하수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송 사장은 방화와 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3년 6개월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강민철 실종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는 2014년 12월을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중단됐죠. 그의 아내 역시 이후에 실시된 모든 조사에서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보험 사기를 계획하며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남자 송 씨. 남편의 주변인들에게 남편 강 씨의 험담을 하고 다니며 결과적으로 주변인들로 하여금 그가 스스로 사라진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었던 아내.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이 끝나기 전에 사라진 강 씨. 그리고 너무나도 수상했던 두 남녀의 동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이 작고 단순한 우연이 모이고 모여 한 남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걸까요? 강 씨의 어머니는 해를 거듭할수록 옅어지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다를 대로 다른 수첩을 매일 읽고 또 읽는다고 합니다. 그 수첩에는 그녀의 막내 아들이 실종되던 날 입고 갔던 옷과 통화 기록, 만났던 사람들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